자, 저희가 이제 그 만성정신 장애인을 위한 사례 관리를 하면서 이제 2교시에는 이제 주로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의 업무들을 좀 먼저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어서 좀 말씀을 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하고 이런 날을 기념으로 해서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 또는 우리 국가적으로 정신건강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환기들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어떤 캠페인 홍보 인식 개선 광고처럼 차가운 편견을 지우면 따뜻한 이웃이 보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정상화,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에서의 복귀, 지역사회의 복귀, 또 지역사회 보호, 이런 이야기들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일상에서의 사람과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정상인들과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일상의 생활을 그들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욕구를 충족하고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인생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식 개선 사업과 또 지역사회 홍보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식 개선 광고 및 캠페인 홍보를 위한 캐릭터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와 함께 세계정신건강협회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증진과 또 편견 해소를 목적으로 매년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10월 11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을 하였고 이날 이제 보건복지부 주최로 또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주관으로 국가에서의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증진, 또 편견 해소, 또 정신장애인들을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케어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옹호, 그 다음에 지지, 이러한 어떤 서비스들도 함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입원 환자에 대한 적합성 심사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잘못된 과거의 업무들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 정신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라 그러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그런 것이 의법성,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가족 내에서의 어떤 임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뀌면서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에 의거해서 그 환자로서 입원하신 분들에 대한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비자의 입원에 대한 입원 적합성 조사 업무와 입원 심사 소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이 건강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가족 내에서 아니면 필요하면 독립해서라도 시설이 아닌 어떤 정상적인 어떤 본인의 의지에 따른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반해서 누군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입원한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지가 훼손되거나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걸러내는 어떤 여과장치로서의 입원심사 소위원회를 운영을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운영회의 및 입원심사에 대한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기반에 대한 고도화, 즉 입퇴원 절차 안내 매뉴얼들을 만들고 또 이러한 위원들이나 조사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서 실제 강제적으로 비자의에 의해서 입원하시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또 정신의료기관에 있어서의 비자의 입원의 입퇴원 관련자에 대한 어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가이드북을 만든다거나 설명회 자료를 만든다거나 이런 절차 안내서 리플렛이나 또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어떤 교육 비자의적인 어떤 강제 입원이나 퇴원이 생기지 않도록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와 적절한 치료, 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 그리고 법적인 절차들을 예, 합법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입원과 퇴원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신의료기관에서 국가 입퇴원관리 시스템에 신고한 예, 비자의 입원 환자, 스스로 본인의 의사로 입원을 한 환자가 아닌 반강제적으로 또는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서 예, 입원하시는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이 적합했는지 또는 퇴원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들을 바로 입원 적합성 조사를 이러한 기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절차를 좀 보면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어떤 그 관리들이 국가에서 시스템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병원에 A라는 정신질환 환자가 비자의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행복이음에 등록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그 조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고 첫 번째로 서면 조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퇴원 할 때에 뭐 초기 면접지라든가 어떤 동의서 같은 것들을 하게 보고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조사 대상자 선정 및 승인 요청을 해서 실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병원에 비자의 그 환자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해서 실제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 환자를 직접 만나서 면담하고 그다음에 대면 조사를 통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 보고서에 맞춰서 이분이 이제 비자의적으로 신청이 된 거라 입원이 된 거라 그러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퇴소하실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결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제 전과는 굉장히 다른 정신질환자이시지만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경우라 그러면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에 따라서 입퇴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퇴원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뭐 진료를 찾아서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러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만성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들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어서 비자의적으로 가족의 보호자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보호자 2명 이상의 정신장애인의 어떤 의사에 반한 어떤 강제 입원이라 그러면 그러한 입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권유리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어떤 제도들이 입원 적합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진단제도에 대한 어떤 운영 및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의료기관에서 신고한 국가의 입퇴원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한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해서 입원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2인에 의한 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가 진단의 배정 및 일정 관리, 또 의료기관 매칭 현황들을 실제 이런 국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병원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생기면 그것들을 지금 이제 국가 입퇴원관리 시스템에다가 보고를 하고요. 또 그거를 보면 나중에 2주 안에 다른 병원에 계신 정신의학 전문의들이 오셔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이분이 진짜로 DSM-5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신장애에 대한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 기준에 의한 판단 기준에 대한 어떤 걸로 봐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들을 검증을 해서 입원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할 건지를 서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권을 확보 방안들을 이렇게 두 번, 세 번
점검해서 그런 인권 유린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익보호 사업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 지원 사업, 또 정신질환자 절차 보조 사업,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만성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정신적 의료 치료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을 통해서 그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고소나 또는 학대나 이런 어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어떤 후견 서비스들을 하죠. 저는 이제 지금 막 생각나는 게 공공후견 제도에 가장 크게 이슈화가 됐던 것이 몇 년 전에 이제 롯데그룹에서 창업주 신격호 씨에 대한 어떤 연세도 많으시고 그 많은 재산에 대한 것들 때문에 후계자에 대한 어떤 분쟁들 때문에 법원에서 신격호 회장의 어떤 후견인을 정하는 어떤 그 판정을 내렸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일상에서 많이 겪어보진 않으실 건데 저는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어떤 공공 후견인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못 내리시게 고령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런 정신질환에 의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공 후견인을 두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라든가 거주지라든가 아니면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학대라든가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첫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의사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그 다음에 피해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법적, 대조적 장치로서 업무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만성정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해왔고요. 이러한 어떤 만성적인 어떤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 관리의 필요성과 특성 중에서 우선 이제 먼저 사례 관리의 역사들을 좀 한번 먼저 간단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사례 관리가 생기는 것에 이제 탈시설화의 영향,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보호, 또 비용 효과성,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전문성 강화에 관한 부분들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동안 오랜 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세심하게 좀 들어본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어떤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효과성 또는 비용 효과성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사례관리가 도입 초기부터 준비를 하고 발전되어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의 사례에서는 이제 1960년대에 미국에서의 지역사회 지지 프로그램에서 지지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이 탈시설화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과정 중에서 1960년대 이후에 탈시설화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때 나타난 것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정신장애인의 반복 입원, 아니면 아예 병원에서의 생활인 거죠. 그 다음에 회전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병원에 계셨을 때는 조금 치료가 된 것 같지만
또 밖으로 나가면 일반 가정에서의 어떤 그 케어를 통해서 뭐 일상이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또 그런 어떤 질환들 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만성정신질환을 가진 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관들이 아직은 1960년대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적인 어떤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가족들이 돌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니까 또 돌본다 해도 잠깐인 거지 아주 장시간의 어떤 치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시설로 되돌아오는, 그래서 계셨다가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마치 회전문을 타고 도는 것 같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회전문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반복 입원과 회전문 증후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분산성과 단편성, 그리고 서비스의 연결에 대한 단절성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어떤 그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사례 관리가 좀 진행되기 시작을 했다, 발전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1960년대 초기에는 탈시설화가 된 이후에 지역사회로 유입된 또는 가정으로 되돌아가신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서비스의 제공 주체나 서비스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직면하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복 입원이라든가 또는 회전문 증후군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바로 그 사례 관리의 필요성이 좀 더 강조되기 시작을 했고요. 따라서 직접적인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보다는 당초에는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가 주변에 있으면 그러한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에게 획득하도록 연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에 초점을 둔 서비스로 바로 이러한 사례 관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탈시설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또 지역사회에 소규모의 어떤 정신건강 시설들이 들어서고 또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사례 관리의 어떤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서비스가 그 시장성을 좀 가지게 되고 또 그러한 그 지역사회에 많은 만성정신 질환자들이 그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들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바우처라든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함께 발전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는 정신장애인 분들에게 제공된 사례관리의 서비스는 80년대 이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례관리 서비스는 정신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지역사회 적응, 그 다음에 재입원에 대한 예방, 또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가진 어떤 기능에 있어서의 기능을 향상하고 정신보건 비용들을 좀 줄여나가는 어떤 긍정적인 사회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 가정 내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신보건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지출의 규모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져 가는 어떤 기점에서 바로 이러한 만성정신 장애인을 위한 사례 관리의 필요성이 좀 더 확대되고 더 많이 요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정신건강보건 사업으로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정신장애를 가진 많으신 분들이 또 그 자살에 대한 어떤 일들, 그리고 실제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매스컴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명예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노인의 빈곤율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살 예방에 대한 어떤 기관, 전문 기관도 생겨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신체적인 부분보다도 대개 정신질환에 관한 정신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심각한 우울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어떤 이런 신경증적인 어떤 장애를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실제로는 자살에 대한 연구들을 자료들을 좀 많이 보시게 되면 사회 내에서의 부적응 또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의 과다한 스트레스 아니면 가정 내에서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쌓여지고 이 장기적으로 쌓여진 어떤 그 스트레스들이 실제로는 신경증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에서의 최선의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까지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실제로는 정신병적인 또는 신경증적인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의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바로 만성 정신 장애의 어떤 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적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인적 또 물적 자원들에 대한 조직, 그다음에 그러한 만들어진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 또 기관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는 이런 필요성들이 좀 많이 증대하게 되었고요. 바로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사례 관리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심적인 어떤 서비스의 유형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사례관리 등장 배경으로 첫 번째가 탈시설화의 영향, 두 번째가 이제 비용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 정신 장애인을 가지신 분들을 어떤 시설에 모셔서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한 의료 서비스를 아무래도 이제 의사분들이 하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과다한 어떤 약물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많이 소모된다라고 하는 효율성의 문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보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효과성, 또 효율성 강조는 바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서비스를 만들고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러한 정신건강 영역에서 정상화, 또 사회통합,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 또 의료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서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에서의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 제공과 함께 기관들 간의 연대, 또 지역 내의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례관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건데요. 다양한 문제를 가진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원들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나 자원들을 중복되지 않도록 연결하고 조정하고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사례관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굉장히 더 많이 강조되고 요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대 및 사회 서비스의 전문화 영향이라는 거 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게 그동안은 병원의 시설에 만성정신 장애인 분들이 계실 때 공급자 중심으로 전문 의료인이 판단에 의해서 그 치료를 받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의료인의 시각에서만 서비스가 제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방적인 서비스였던 거죠. 근데 이제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또 탈시설화의 영향, 그다음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정상화, 사회통합의 개념, 그다음에 의료 비용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분에게도
신체적인 어떤 부분 또는 정신병적인 부분을 뺀 나머지 심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안정이나 정서적인 안정, 또 누군가와의 정서적인 교류, 가족과 간의 어떤 그 가족애를 좀 증진시킴으로써 실제 신경증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어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어떤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그러한 서비스들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들이 생김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체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존재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나중에 점점 더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성장애인, 즉 집에서 생활하시는 지역사회 관리를 하고 계시는 지역사회 보호를 받고 계시는 만성정신 장애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보 부족에 의한 서비스들이 좀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어떤 현상들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무분별한 강제 입원을 방치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기존 정신보건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재입원 요건과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서 2017년 5월 30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수용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 추세는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지원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가 확대되고 또 발전되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거다. 또 그런 분들이 탈시설화가 계속되면서 탈수용화가 계속되면서 지역사회로 복귀하시는 다양한 만성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또 그 늘어나는 서비스 욕구에 맞춰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서비스들,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 또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 또 이분들이 점점 전문화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그분들의 만성정신 질환인 탈시설화하신 만성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기 위한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대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 경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2교시까지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